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버드 국제학술 포럼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국제학술 포럼에서 한국이 NA로 표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이 자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발표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BTS 말고 뭐 있나요? 라는 청중의 조롱에 웃음이 터져나왔다는 점입니다. 세계 지식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현장에 있던 BBC 특파원 엘리자베스 카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카터, BBC 특파원입니다. 하버드 국제학술 포럼 개막식 취재를 위해 보스턴에 도착한 그날, 제 머릿속에는 딱히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될 주요 국가 프로그램에 한국이 포함될 거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사회자가 등장했을 때 청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프로그램 순서가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혁신, 독일의 그린 테크놀로지,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일본의 로봇공학.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여성이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프로그램 책자를 뒤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민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져 있어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확인해보니 한국은 정말 프로그램에 없었어요. 대신 NA 해당 없음라고 표기되어 있었죠. 민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자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메모를 하며 기사 구상을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청중석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한국은요? 한국은 뭐 있나요? BTS 말고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웃음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사회자조차 미소를 지으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아무도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죠.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테지만 왜인지 민서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작게 물었어요. 네. 익숙해요. 한국은 늘 주변부였으니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변부라.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일하던 시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 속에 살아온 나라야.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죠.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민서를 더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없는 자국의 이름을 바라보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열정적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어요. 세계 최고의 학술 포럼에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나라, 웃음거리가 된 그 나라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호기심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저는 하버드 캠퍼스 카페에 민서를 만나러 왔습니다. 포럼 이후 그녀에게 연락했는데 의외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었어요. 어제의 당혹감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나 싶었죠. 그런데 카페에 도착하자 민서의 붉어진 눈가가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더니 메일 한 통을 보여주었어요. 제 발표 자료가 탈락됐습니다. 혁신성 부족이라는 이유로요. 메일 내용을 보니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단 한 줄로 거절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민서는 커피를 마시려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죠. 3년간 준비한 연구였는데, 교수님도 높게 평가하셨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편집국장이었죠. 엘리자베스, 커버 스토리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시간 안에 초안을 보내줘.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포럼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기로 했는데 주요 국가들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써야 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모습을 보니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당신의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분명 혁신적인 연구였죠. 왜 이걸 탈락시켰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이니까요. 우리나라 기술은 늘 모방이라고 평가받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민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기사 구성에 갈등을 느꼈어요. 포럼에서 다뤄진 내용만 써야 할까요? 아니면 포럼에서 배제된 한국의 이야기도 함께 다뤄야 할까요? 한국은 항상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혁신을 이뤄냈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조차도요.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데드라인 30분 전이야. 어떻게 돼가고 있어? 저는 망설였어요. 이대로 기사를 쓰면 한국은 또다시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민서의 말처럼 중요한 혁신이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럼의 공식 내용을 벗어나는 기사를 쓴다면 편집국의 방침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죠. 포럼에서 한국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모두 침묵했죠.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국이 정말 혁신이 없는 나라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민서 씨, 포럼에 참석한 다른 교수님들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관심 있으신가요? 한국의 이야기를. 네, 진실이 궁금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 뒤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려 한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아직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하버드 교수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연락처를 몇 개 알려줬고 저는 BBC 특파원이라는 명함을 내밀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것은 MIT의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안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요. 한국은 논문 인용 지수가 낮고 노벨상 수상자도 없죠. 화려해 보이지만 깊이가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만난 옥스포드 출신의 공학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모방에 가깝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스탠퍼드의 역사학 교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은 늘 주변부였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렵죠. 인터뷰를 할수록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주변부, 깊이 없는 기술, 모방에 불과한 혁신.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말했던 한국은 위기 속에 살아온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약소국이라는 편견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들을 만나셨어요? 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상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민서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내일도 계속 취재할 거니까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내일 포럼 두 번째 날 역사학 세션이 있습니다. 로엘 교수님이 발표하실 거예요. 꼭 오세요. 로엘 교수요? 프로그램에 없었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미소가 느껴졌어요. 네, 공식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특별 세션이 추가됐어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이 어두웠지만 어딘가 작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취재는 벽에 부딪혔지만 내일이면 무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사학 세션이 열리는 강당에 도착했어요. 자리는 거의 찼지만 어제보다 분위기가 한산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세션은 아니었나 봐요. 민서가 앞쪽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로엘 교수님이 뭘 발표하시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찾던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사회자가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의 로엘 교수님입니다. 동아시아 전통과학기술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 무대에 올랐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첫 슬라이드를 펼치는 순간 강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스크린에 펼쳐진 것은 정교한 설계도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복잡하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쓰인 글자 거북선. 여러분, 이것은 16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걸작입니다. 로엘 교수가 말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흘깃 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로엘 교수는 거북선의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어요. 철갑으로 덮인 상부 구조는 적의 화살을 막고 동시에 위장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라 과학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죠. 측면의 포구는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어 사각지대 없이 360도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청중들이 필기를 시작했어요. 어제의 웃음기 띤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의 추진력과 기동성입니다. 물속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체 구조, 최적의 노배치. 이건 16세기에 이미 유체역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로엘 교수는 거북선의 설계자 이순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실전 경험과 과학적 사고를 결합한 인물이었죠.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과학적 사고를 갖춘 나라였다는 증명이었죠. 일본의 수백 척 함대를 상대로 거북선 단 몇 척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과학적 우위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은 과학국가였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로엘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현대적인 조선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로 오겠습니다. 거북선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그는 울산 조선소의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세계 최대의 선박을 만드는 이곳, 한국의 조선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함을 수리할 기술이 한국에만 있었던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로엘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16세기의 과학적 사고가 현대까지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 속에 살아온 나라야.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위기는 약점이 아니라 혁신의 기회였던 거죠. 로엘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없이 동아시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경의를 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제가 써야 할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로엘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무대 뒤로 찾아갔습니다. 민서가 함께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 보였습니다. 로엘 교수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BBC 특파원 엘리자베스 카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로엘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 연구실로 가시죠. 그의 연구실은 책과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거북선부터 현대 선박까지 한국 조선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이 과거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로엘 교수는 노트북을 열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위기 대응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매 위기마다 과학적 혁신으로 대응해왔죠. 그는 IMF 외환위기 당시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파산 직전이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지만 한국은 반도체에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위기 때 역주행한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위기 속 투자가 오늘의 독점적 지위를 만든 거죠.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한국식 접근법이에요. 따라잡기가 아니라 뛰어넘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로엘 교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수입대체 산업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곧 방향을 전환해 수출 주도형으로 갔죠. 이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내수 시장도 없는 작은 나라가 세계 시장을 노린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30년간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로엘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항상 익숙한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주변부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학계의 통설이었어요. 그걸 바꾸는 건 쉽지 않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엘리자베스, 당신의 기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실들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요? 로엘 교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기술은 그 결과물일 뿐이죠.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는 점도 중요해요. 한국의 발전은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집단의 노력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기사의 윤곽이 그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가의 정신과 역사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위기 대응력이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로엘 교수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로엘 교수가 말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제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서 한국의 IMF 위기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추천한 책들을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길게 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게 뭐죠? 제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감정이 북받치는 듯 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1998년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했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각자 반지나 목걸이 같은 금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350만 명이요.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저희 할머니도 결혼 반지를 내셨대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그런 대규모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고요? 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나선 겁니다. 그때 로엘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는 2016년 촛불혁명 사진을 펼쳤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촛불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2016년 촛불혁명입니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이죠. 하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로엘 교수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인들은 집단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하면 가치가 생긴다고요. 가치 있게 행동하면 실제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은 늘 위기 속에 살아온 나라야.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기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도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력이었던 건가요? 로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매달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죠.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포상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문제점을 함께 해결했습니다. 그건 마치 국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인 거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은 위기마다 단결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기술 발전의 진짜 비결은? 사람입니다. 로엘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위기 앞에서 개인이 희생하고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그 정신이죠.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무시당했어요. 주변부라고요. 하지만 그 주변부에서 우리는 세계를 바꿀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위기를 수출한 나라 한국.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수출품은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와 단결의 힘이라는 것을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님, 커버 스토리 제목을 바꿔야겠어요. 위기를 수출한 나라 한국으로요. 기사가 출간된 지 일주일 후, 저는 민서와 함께 하버드 캠퍼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기사가 커버 스토리로 실린 잡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위기를 수출한 나라 한국 역경에서 탄생한 혁신의 비밀. 반응이 어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폭발적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편집장 말로는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대요.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로엘 교수님 발표도 SNS에서 화제더라고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서 한국학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다면서요? 맞아요. 더 놀라운 건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영국 상공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식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캠퍼스 광장에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 중 한 명이 제 기사를 들고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민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해당 없음이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BBC 런던 본사였어요. 엘리자베스, 후속 기사를 준비해야 해.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층 보도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네요. 바로 준비할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보았어요. 민서,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후속 취재를 위해서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볼까요? 그때 로엘 교수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두 분 여기 계셨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 국제학술 포럼에서 내년 주제를 위기 속의 혁신 한국 모델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해당 없음으로 취급받던 한국이 이제는 주요 연구 주제가 되었다니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엘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옥스포드, 소르본, 베이징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조롱거리였던 나라가 이제는 배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무시당하던 혁신이 이제는 연구 주제가 되었죠. 이게 다 로엘 교수님 덕분이에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로엘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엘리자베스의 기사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자로서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명을 제대로 이행한 것 같았어요.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해야겠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혜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공정 최적화 연구소의 리더이자 민서가 추천한 한국계 전문가였어요. 정 박사는 제 기사를 읽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쓰셨어요, 엘리자베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혜민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더 이상 따라잡기가 아니라 길 만들기를 해야 하는 시대죠.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난 60년간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목표는 달성했어요. 다음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거죠. 정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기사는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했어요. 그런 도전에 한국이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혜민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제가 확신하는 건 한국이 항상 그랬듯 함께 움직일 거라는 점이에요. 가치의 가치를 아는 나라니까요. 가치라. 그게 한국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걸 이해해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 박사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집단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극복했죠. 저는 노트에 가치의 시대라고 적었습니다. 후속 기사의 제목으로 좋을 것 같았어요. 이제 무슨 계획이세요? 정 박사가 물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떠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취재하고 싶어요. 정 박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들이 도움을 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정 박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영웅 한 명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힘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단 2주 전, 저는 한국을 해당 없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행 항공권을 들고 있죠.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호텔방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첫 기사에 이어 후속작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가치의 시대 한국이 만드는 미래. 이제 저는 세계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전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마지막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떠나겠죠. 새로운 여정,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서요. 아버지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 속에 살아온 나라야.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한국은 위기에서 태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